감사합니다. 오늘 새로 오신 분들이 많으시네요. 반갑습니다. 시간이 늘 부족해서 쌤 이게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아, 됩니다. 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양전류 공부를 지금 세 가지로 분류해서 하고 있거든요. 양전류 기본적인 사용법, 치료법, 그 다음에 양전류로 암 치료하는 데 어떤 도움이 될 수 있을까? 그 다음에 양전류 정신치유 그랬는데, 정신치유 한다는 게 사실은 정신이 뭔지도 모르면서 어려운데, 어쨌든 시작을 했습니다. 지난주 수요일 날 제가 연길 다녀오고, 목요일 날 과천 강좌가 있었어요. 그리고 금요일 날, 토요일 날 여기 강좌 있었고, 주일 날, 일요일 날 막 푹 쉬려고 하는데 아침에 연락이 왔어요. 연길 이제 봉사실이 열렸고, 거기 봉사가 시작됐는데, 한 분이 폐암이신데 좀 되게 상황이 안 좋아 보이신다고. 그래서 거기 이제 신보온열기가 없어가지고, 신보온열기가 12월 말이나 나올 것 같다고 얘기를 듣고 바로 알파님께 제가 부탁을 드렸죠. 알파님이 여기 있는 거 좀 갖고 가면 안 돼요. 제가 다른 분한테는 별로 그런 신세지는 얘기를 안 하는데 알파님한테 이상하게 그렇게 쉽게 그런 부탁을 하게 돼요. 두말한 것도 가져가셔야죠. 그래서 그냥 바로 또 비행기 예약해갖고 그냥 후다닥 갖고 갔습니다. 잘못하면 양전류기 갖고 왔어요. 그래. 근데 놀랍게도 갔더니 이제 집 새로 얻고 청소 깔끔하게 해놓고 세팅을 다 해놓고 있더라고요. 되게 부지런하세요. 젊은 사람들이라 그런지. 그래서 이제 그분 치료하고, 그분이 이제 원래 다른 데 약을 먹다가, 제가 처방이라고 할 수는 없고 그냥 제가 알려드린 대로 약을 먹고 치료를 시작했는데 너무 잘 돼가지고 저한테 꼭 뭐 좀 사주겠다고. 아니라고, 내가 부자라서 내가 사겠다고. 그래서 자기도 사겠대. 그럼 돈이 얼마 있는지 따져보자. 땅 몇 평이냐, 주식 있냐, 집 몇 채냐, 뭐 이래가면서 따졌더니 제가 더 많아요. 그래도 이번엔 꼭 자기가 사야 되겠다고. 왜냐면 너무 좋아졌거든요. 그래서 먹으러 갔는데 이게 뭐냐면은 거기서는 이름을 우와라고 하더라고요. 산에 사는 소개구리 또는 설화, 또는 이제 산에서 이제 겨울에 잡으니까 개구리 개구리 볶음은 정말 맛있어요. 근데 보기 좀 그런데 그렇게 먹었습니다. 어떤 상황이냐면은 폐암이었고, 여기 이제 폐암이 여기 있죠. 그 다음에 림프 전이가 또 있고, 왼쪽 3번 늑골에도 문제가 있고 그랬어요. 그래서 심천에 있는, 중국은 이제 한약을 초약이라고 해요. 불초차를 써서 초약으로 치료를 했는데, 저게 보면은 항암제가 아니거든요. 근데 중국에서 굉장히 큰 회사예요. 초약을 조제해서 판매하는. 170만 원씩 아니 150만 원, 140만 원, 150만 원 한 달에 그렇게 주고 사서 드셨더라고요. 근데 그게 아니고, 복합성인물은 이걸로 해야 되고, 그거를 그냥 먹으면은 간, 신장 다 상하니까, 그리고 오래 드셔야 되니까 증류해서 드시는 걸로 해서 했더니 또 금방 그 말을 알아듣고 막 후다닥 장비 구하고 약초 구하고 해서 드셨어요. 2주 만에, 여기 보면은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줄기세포가 있는데 CEA라는 게 있어요. 1.77 정상, 완전 정상이 됐습니다. CA19-9도 완전 정상이 되고, 뭐 아무튼 다 정상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도 기적 같고 그분들도 기적이라 그러고, 그래서 봉사실이 굉장히 잘 되고 있습니다. 연결에 있는 봉사실을 위해서 늘 마음을 모아 주십시오. 조선족 같은 동포들인데 굉장히 어려운 과정을, 역사적으로 굉장히 고난을 많이 받고 살아온 사람들이고, 또 지금도 굉장히 열심히 살고 있지만은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특히 치료와 관련돼서는 여건이 되게 안 좋아요. 우리가 늘 좀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 왔거든요. 그래서 금요일 날 와서 오늘 자료를 쫙 정리해서 보냈는데 뭔가 부족해하고 또 다시 좀 정리해가지고 그랬습니다. 오늘 굉장히 너무나 어려운 얘기거든요. 정신적인 치유를 한다는 것은 아직 정신이 뭔지 모르고 의식이 뭔지 몰라요. 과학자들이 의식의 실체를 연구하기 위해서 몇 년 전 유럽에서 돈을 어마어마하게 들여가지고 집단적인 연구를 했는데 결론 모른다. 아직 모르겠다. 그 정도로 정신적인 세계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뭐 의식이 뭐야 이렇게 개념화할 수는 있지만은 과학자들은 그 실체가 무엇인지 이제 과학적으로 분석하는 작업을 오래 해왔고 그런 연구 결과를 가지고 정신적인 치료를 많이 하고 있죠. 정신과도 있고 뭐 상담소도 있고 여러 가지 치료법이 있지만은 실질적으로는 별로 효과가 없습니다. 정신과에서도 주로 이제 약으로 치료하고 잘 안 되죠. 잘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잘 안 되는 치유를 우리는 양절류를 가지고 어떻게 할까? 많은 의구심을 가지셔야 되고 제가 혹시 사기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가지셔야 공부가 됩니다. 왜냐하면 아직 잘 모르는 분야이기 때문에 그래요. 잘 안 되는 분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저는 알게 된다는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앞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된다는 것을 어떻게 알게 됐는가. 우선 오늘은 정신적인 치유가 어떤 것인지 거기에 대한 총괄적인 내용만 말씀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많아요. 양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우선 뭘 전제로 하느냐 하면 우선 잘 산다는 것은 잘 생각하는 것이다. 우리가 잘 산다고 하는 것은 부모로부터 유산을 물려받았거나 내가 머리가 좋다거나 뭐 뭔가 좋은 회사에 들어갔다거나 이게 아니고 잘 산다는 것은 잘 생각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우선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럼 그 생각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무엇을 가지고 내가 생각을 하는 것이냐? 그 생각이라는 것을 이제 제 나름대로 그러니까 의식이 무엇인지 모른다는 얘기는 생각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얘기할 수 없다는 거죠. 과학적으로 정리가 안 된 것은 그냥 내 나름대로 주관적으로 정리를 해야 되는 거죠. 어쨌든 중요한 것은 생각을 잘하면은 잘 살 수 있는데 그 얘기를 조금 더 쉽게 풀어보자면은 생각을 잘하면은 돈을 잘 벌 수가 있어요. 생각을 잘하면 사업도 잘할 수가 있어요. 생각을 잘하는 사람은 연애도 잘해요. 생각을 잘하면은 모든 것을 다 잘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과연 생각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냐 알고 보면은 깜짝 놀랄 일이 있어요. 너무 쉬운 거예요. 생각을 잘한다는 것이. 왜 생각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래서 이제 오늘 딱 이제 두 가지 주제, 의식은 무엇으로 만들어지고 의식은 어디서 만들어지는가. 우선 여기로부터 접근해가지고 우선 그걸 근거로 해서 치유하는데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가 이런 식으로 풀어가겠습니다. 우선 의식은 무엇으로 만들어지는가. 의식은 놀랍게도 감각으로 만들어집니다. 이걸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에게 겨우 감각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에게 우리가 생각할 때 의식은 정신은 뭔가 엄청 깊고 넓고 심오한 그런 세계인 것 같은데 그 겨우 감각으로 의식이 만들어진다. 이제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수많은 뇌과학자들의 연구와 감정, 기억에 대한 그런 연구들을 종합했을 때 최신의 의견이 뭐냐? 감정이나 의식은 우리가 타고나는 게 아니다.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그런 측면도 있지만 그게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치료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치료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감각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감각을 제대로 해서 우리가 의식이 만들어진다. 그러면 감각이 뭐냐?
감각도 되게 어려울 것 같은데, 의식을 제대로니까 뭔가 복잡하고 어려울 것 같은데, 아니고, 감각세포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감각세포가 받아들이는데 뭘 받아들이냐 하면, 전기신호 받아들이는 거예요.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은 전기신호 외에는 없어요. 우리 몸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전자의 변화, 전자의 변화로 생기는 파동, 그게 전기신호죠. 그래서 우리 몸에서는 척수안리가 의식을 만드는데, 척수안리는 감각을 받아들여서 그걸 연합하고, 여러 군데서 따로 받아들이니까 그걸 연합하고 그걸 증폭해가지고 감정과 기억을 만들어요. 그래서 사실은 제일 정신적인 치료에 있어서 제일 핵심은 뭐냐면 감정과 기억이에요. 감정과 기억. 거꾸로 말하면은 치유에 있어서도 제일 핵심은 감정과 기억이에요. 그래서 감정이 어떻게 만들어지냐, 이게 아주 모든 연구가 그게 집중되어 있어요. 감정. 왜냐하면은 감정이 가장 강력한 힘이에요. 다시 말하면 느낌. 우리가 우리의 어떤 행동을 결정하는데, 또 생각을 잘 하는 데 있어서 느낌보다 더 강력한 것이 없다는 게 모든 학자들의 일치된 의견이에요. 느낌이 중요해요. 느낌이 좋으면, 감정이 좋으면 다 좋은 생각을 할 수 있다, 잘 살 수 있다, 이런 거죠. 그래서 새로운 기억을 저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치유가 가능하다. 치유가 우선 어디서 출발하냐면 감각에서 출발하는 거니까. 감각? 전기신호? 가능하겠는데? 그런 생각 들죠. 근데 그게 감정을 많이 만들어낸다면, 진짜 이 말이 진짜라면은, 그 감각이 감정과 기억을 만들어낸다면은 우리도 감정과 기억을 쉽게 좀 조절할 수 있겠는데? 이런 가능성을 보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몸과 사실 정신은 서로 다른 게 아니니까 결국 정신적인 치유는 그런 방식으로 할 수 있겠구나. 일단 만일에 그렇다면은 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은 드시죠. 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오늘은 뭐냐면은 감각은 받아들이는 거예요. 전기신호예요. 전기신호. 받아들인 것을 내가 알아차리는 거죠. 알아차리고 그것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감정이 만들어지고, 옛날에 저장된 기억도 불러오고, 그것으로 새로운 기억을 만들어서 저장하고, 그것이 전두엽에서 생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타고난 것이고 나한테는 고정된 것이라면 어려운 얘기죠. 그게 어려운 얘기인데, 그게 아니라 늘상 내 삶 속에서 그런 작용이 일어나는 그렇다면은 감정과 기억을 교정하고 훈련할 수 있겠다. 이게 완전 새로운 얘기입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 이런 생각을 안 했어요. 감정과 기억이 내가 스스로 조정할 수 있다, 이 생각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심리 검사가 있었죠. MBTI니 여러 가지 많잖아요. 그래서 당신은 태어날 때부터 이런 성향이 있어. 변하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알고 내가 가진 장점을 더 개발하고 단점은 보완하고 이런 식의 이론이었어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이론이 이제 알려지면서 이쪽 산업계가 완전히 지금 바뀌고 있는 거예요. 산업계가. 검사에서 하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그러면 너무 쉬운 거예요. 내가 나 스스로를 바꾸는 게 그렇게 어렵다면, 사실 다 어렵잖아요.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런 거라면은, 감각에서부터 출발하는 거라면은, 그리고 감정과 기억을 교정하고 또 훈련할 수 있는 거라면은, 이건 별거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그렇다는 것을 제가 설명을 드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1차적으로 먼저 해야 될 것이 감각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알아차리고 거기서 감정과 기억이 만들어지는 그 세포들을 강화하자. 여기까지만 할 거예요. 감각 세포가, 정확하게 말하면 감각 수용체 세포가
신호를 받아들이는 건데, 그럼 감각 수용체의 세포가 뭐냐? 바로 이런 겁니다. 우리 피부 속에는 감각 수용체 세포들이 있어요. 이거 루시니 세포, 메르켈 세포, 마이스너 세포, 파치니 세포, 자유말단 세포, 이런 것들이 피부 속에 있는 거예요. 저게 신호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촉각, 그 다음에 아픈 걸 느끼는 통각, 이렇게 눌러지는 압각, 혈관은 압각이 제일 중요하죠. 혈압 압각, 온도 감각, 몸이 차가운지 뜨거운지, 근육의 길이, 근육의 길이 엄청 중요하거든요. 제가 만약 팔을 이렇게 움직인다면은 이와 관련된 모든 근육의 길이를 일시적으로 다 조절해야 돼요. 일시적으로. 1번은 1cm 늘어나, 2번은 1cm 줄어들어, 너는 몇 미리 늘어나. 이걸 다 순식간에 계산해가지고, 어디서 계산하냐면 손위에서 계산해요. 순식간에. 그 손위에서 계산해가지고 대뇌로 보내서 대뇌 운동 영역에서 지시해야만 이게 되는 거예요. 순식간에. 놀랍죠? 근육의 길이, 긴장도. 그 다음에 진동, 가려움. 근데 이게 우리 손과 팔에만 있는 게 아니고 내장에도 있어요. 장부에서. 장부의 모든 것들에도 감각 수용체가 있는 거예요. 감각 수용 세포가 있어서 거기에서 들어오는 신호를 척수와 뇌가 해석하고 어떻게 할 것인지 판단해서 결정하고, 판단할 때 예측을 해요. 예측.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판단하는 것. 그게 예측이에요. 그렇게 해서 명령을 내보냈을 때 우리가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의 발걸음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장부 전체가 그런 거예요. 장부 전체까지. 그 다음 특수감각은 얼굴에 있는 거예요. 시각, 특별해요. 후각, 아주 특별해요. 청각, 미각, 이것들은 아주 특별해요. 특별하기 때문에 특별한 감각세포가 있는 거예요. 무조건 우리가 느낀다는 것은 그 느낌을 몸에 받아들여서 척수와 뇌로 보내는 감각 수용체가 있다. 여기서 출발해요. 다시 말하면 감각 수용체가 없으면 못 느끼는 거예요. 너무 단순해서 좀 실망스럽죠. 뭔가 그런 거 말고 뭔가 좀 신비로운 게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처음에 이걸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아요. 솔직히 말해가지고 뭔가 다른 게 있을 것 같은데, 다른 게 있긴 있어요. 있긴 있는데 우선. 근데 그 중에서도 우리의 생각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게 시각이에요. 놀랍게도. 시각은 어떤 식이냐 하면은 빛이 일이 들어와요. 일이 들어오면은 이게 어디로 가냐 하면 여기 있는 황반이라는 데 가요. 황반. 황반은 어떻게 되냐면은 황반에 이렇게 쏙 들어가 있잖아요. 이 쏙 들어가 있는 데를 여기를 포비아라고 해요. 포비아는 너비가 0.35mm예요. 0.35mm 그러면 그냥 0.35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대충 느껴봐야 됩니다. 이게 1mm니까 이게 절반에서 조금 더 안 되네. 막 이렇게 느껴봐야 돼요. 거기에 모든 빛이 집중돼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면은 만일에 내가 이제 뭔가 이렇게 돌려서 본다면은 그 귀에 방향을 맞춰야 되잖아요. 방향을 맞추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맞춰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보는데 뭔가 모든 시각에서 방향을 맞춘다면은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이게 막 이리 움직여야 돼. 그런데 눈이 움직여요, 사실은. 눈이 굉장히 계속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 계속 움직이면서 그 방향을 맞춰요. 0.35mm에 맞춰요. 그럼 0.35mm에는 뭐가 있냐면은 원추세포라는 게 있어요. 이 보면 세포 두 개가 있는데 이 위가 뾰족한 거, 이것을 원추세포라고 해요. 원추세포가 약 600만 개가 있어요. 눈 하나에. 이 좁은데 여기 600만 개가 있어요. 거기서 세 가지 빛을 받아들여요. 그게 뭐죠? 빛의 3요소? RGB. 예, RGB. 그래서 RGB를 받아들이는 세 가지 세포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받아들여가지고 그 빛을 이제 여기는 받아들이기만 하는 거죠. 수용체니까. 받아들여서 뇌로 보내갖고
뇌가 그걸 해석하는 거예요. 우리가 늘 겪는 거라서 잘 알죠. 겪는 거라서 잘 아는데 놀랍게도 이게 이제 황반이고 이게 막이잖아요. 망막 전체에서 여기는 600만 개의 원천 세포가 있는데 다른 데에는 막대 세포가 있어요. 이게 막대 세포예요. 막대 세포. 라세. 막대 세포는 1억 2천만 개가 있어요. 근데 쟤는 RGB 안 받아들여요. 근데 책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쟤는 그냥 음영, 밝다. 그러니까 어둡고 밝은 거, 그것만 구분한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상하잖아요. 아니, 원추세포는 600만 개가 있는데 걔는 RGB를 다 이렇게 구분해서 받아들이는데 1억 2천만 개가 있는데 걔는 그냥 낮에는 쓸모가 없네. 밤에만 쓸모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이 돼 있어요. 이상하잖아요. 아닌 것 같은데. 분명히 아니에요. 근데 책에 아직 아니다는 얘기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막 자료 찾아보죠. 아닌 것 같은데 하고 찾아보면 명확하게 나오는 것도 있고 되게 잘 안 나오는 것도 있고 그래요. 어쨌든 그 중에서는 어떤 연구 자료가 있는데 저것이 빛을 받아들이는데 자기장을 인식하는 세포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장을 인식하는 세포가 크립토크롬이라고 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새는 날아갈 때에 지구 자기장을 보고 철새 같은 경우는 진짜 막 수천 킬로를 가잖아요. 대륙간을 이동하고 이러잖아요. 그 길을 어떻게 알겠어요? 그 넓은 공간에서 그 경로를 어떻게 알고 가겠어요? 그죠? 지구 자기장을 분별하지 못하면 못 가는 거예요. 물고기들도 그런 기능이 있어요. 사람한테는 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사람한테 막대세포에 그런 기능이 있다. 이런 것들이 밝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제일, 우리가 난감한 게 뭐냐 하면은 에너지 중에서 95%는 암흑물질과 암흑에너지예요. 95%가. 우리가 늘 얘기하는 뭐 양자물리학에서 얘기하는 네 가지 힘, 이거는 5%밖에 안 돼요. 그럼 우리가 그걸 다 안다고 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받아들이는 게 5%에 해당하는 그 에너지만 받아들이고 나머지는 못 받아들인다. 이것도 좀 이상하잖아요. 수많은 에너지가 있는데 그 수많은 에너지가 그냥 존재만 하느냐.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한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죠. 그죠? 예를 들면은 암흑물질, 암흑에너지는 있다는 것은 알아요. 있다는 것은 아는데 그게 실체가 뭔지는 몰라요.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아느냐 하면은 무엇인가가 이렇게 존재했다가 사라지는 그 흔적에 빛이 남아있어요. X. 빛이 감마레이가 남아있어요. 감마선. 그래서 그걸 보고 여기에 그런 에너지가 있었구나. 또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빛이 통과할 때 엄청나게 무거운 게 있으면 이렇게 당겨 들어가거든요. 또 엄청나게 무거운 게 있으면 그 주변에 있는 행성들은 돌 때 좀 다른 운동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나게 뭔가 있겠는데 이게 감지가 안 되는 거예요. 카메라도 안 찍히고 뭐 저기서도 안 보이고 저기서도 안 보이고 아무것도 안 보여. 그런데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그걸 참 대단해요. 천문학자들이 이걸 다 계산해 보니까 95%는 암흑물질과 암흑에너지야. 우주상에. 뭐 힉스장은 이제 2012년도에 이제 확정을 했죠. 있다. 중력이란 것도 있다. 중력은 이제 초신성 폭발이라고 거대한 폭발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중력장이 덮치는 걸 보면서 있다는 것은 알았죠. 아직 우리가 모르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은 모르지만은 많은 것들이 있어요. 우리 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거는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우리가 가시광선, 햇빛은 받아들이는데, 그죠? 나머지는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그걸 받아들이는 성질가 없느냐.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 모르는데 다만 확실한 것은 그것이 어떤 형태로든 우리에게 영향을 미친다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의 척수와 뇌에서 어떤 형태로 작용을 해야만 그것이 기억이 되고 감정이 되고 내 생각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모르는 건 일단은 좀 밀어놓고 그렇지만 있다는 것은 잊지 말아야 되겠죠.
가장 가능성이 많은 것은 그것도 눈일 가능성이 제일 많아요. 왜냐하면 전자기력이거든. 모든 게 전자기력인데 전자기력 중에서도 다른 것들은 예를 들어서 코를 생각해 봐요. 코를 생각해 보면은 여기죠. 코. 코 그러면 우리 여기 생각하는데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기는 아무것도 아니고 어디냐면 여기. 뇌에서 이쪽으로 이렇게 뻗어 있어요. 두 개의 멍울이 이렇게 뻗어 있어요. 여기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 하면은 다른 거 보지 마시고 이걸 보세요. 화학물질이라고 써놨죠. 화학물질. 우리가 냄새를 맡으면 그 물질이 굉장히 작은 형태, 거의 나노미터, 10억분의 1, 10억분의 몇 미터 단위로 굉장히 쪼개져 가지고 그것이 직접 코에 들어와요. 그랬을 때 우리가 코를 맡을 수가 있는 거예요. 냄새를 맡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음식을 먹잖아요. 그 음식을 먹는 과정에서 거기서 음식의 알갱이들이 아주 뭐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작게 쪼개져 갖고 이게 올라와요. 그래서 사실은 맛은 그 음식에 대한 분별은 여기서 하는 거예요. 냄새로. 저는 돼지띠라서 뭐든지 막 입에 꽉 차면 맛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막 먹는데 좀 고상한 척 하면서 사는 사람들은, 고상한 척이 아니고 고상하게 사는 사람들은 막 냄새를 맡아보고 막, 아무튼 그렇게 사시더라고요. 그게 맞아요. 여기서. 그런데 어떤 거냐 하면은 분자가, 아주 작은 분자가 딱 여기 도착하면은 여기서 시신경이 나와가지고 여기서 신경에서 이 분자가 뇌 속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뇌 속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고 이게 분자가 신경 말단에 탁 붙으면서 여기서 전기적인 신호가 발생해요. 전기적인 신호가. 그럼 그게 올라가가지고 해석하는 거예요. 냄새도 그래요. 냄새뿐만 아니라 모든 게 다 그래요. 그런데 눈은 달라요. 눈은 빛이잖아요, 빛. 들어와요. 직접 들어와요. 어떤 뭔가가 와서 그냥 누르거나 뭐 닿아가지고 신호를 발생시킨 게 아니고 얘는 직접 들어와요. 들어와서 나가나요? 나갈까요? 안 나가잖아요. 얘는 파동이에요. 그러니까 빛은 사실은 파동이기 때문에 직접 들어와서 직접 들어가요, 뇌 속으로. 그리고 안 나와요. 그래서 이제 눈은 좀 특별한데 그 중에서도 아직 사람들이 그 별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1억 2천만 개의 막대세포가 뭔가 특별한 기능을 한다. 이제 혹시 자료를 좀 찾아보시면 어떤 힌트가 막 나와요. 빛이 들어가는구나, 뇌 속으로. 사실 그 얘기 하려고 했던 게 아니고 모든 감각이라고 하는 것은 감각세포가 전기 신호를 일으켜서 그걸 보내면은 내 뇌가 해석하는 거다. 통각, 그럼 이게 찢어져요? 그럼 이 손가락이 아야 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찢어졌을 때 생기는 전기 신호가 통각을 느끼는 그 통각 수용체 세포가 그것을 느껴서 그 전기 신호를 보내면, 척수와 뇌로 보내면 뇌에서 아야 하는 거예요. 뇌가 아야. 모든 신호,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모든 신호는 전기 신호로 척수와 뇌에 전달되고, 척수로 전달됐을 때는 몰라요. 그러니까 감정이 생길 리도 없고 기억이 생길 리도 없죠. 근데 이게 대뇌피질로 가면 그때는 대뇌피질은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아차린다고 하는 것은 그 신호가 대뇌피질로 갔을 때만 알아차려요. 그러니까 대뇌피질로 가는 과정에서 그냥 있는 그대로 가는 신호가 있고, 가다가 뭔가 막 어떤 작업 가공해갖고 올라가는 신호가 있고 그래요. 그래서 그게 전기 신호다. 이게 전기 신호다 하는 게 참 잘 실감이 안 나요. 강봉균 교수님이라고 계세요, 서울대. 뇌 장기 기억에 대해서 뭐 많이 하시는데, 영상 보다가 이분이 그 전기 신호를 파동으로 이렇게 바꾸는 게 있더라고요. 아주 짧은 거지만 한번 보세요. 아주 짧은 영상이지만은 전기 신호라는 이런 거예요. 전기 신호. 그러니까 우리가
선생님 갖고 계신 오실로스코프 이렇게 연결하면 그게 신호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몸에서 모든 일어나는 것은 이런 형태이라는 거죠. 파동이에요. 강봉 교수 말씀 화학적인 것도 그것도 전기 신호예요. 화학적인 신호라는 것도 화학이라고 하는 어떤 물질에서 전자가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그게 결국 전기 신호예요. 전기 신호라는 것을 잊지 말자. 그러면 이제 입력이 우선 첫 번째 단계가 입력되는 단계죠. 입력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우리 뭘 공부하려고 하냐면은 이 의식이 생각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이거예요. 첫 번째 감각이다. 그러면 다른 건 없느냐? 없는 것 같아요. 감각이. 다만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감각 수용체 그거는 확실하게 있고 아직 밝혀지지 않은 감각 수용체도 있을 수 있다. 예를 들면은 망막에 있는 막대세포 또는 피부에 있는 무엇인가가 아주 미세하게, 왜냐하면 우리 몸에 영향을 미치는 에너지의 세계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많으니까 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 몸에 있어서 가장 강력한 그 영향을 미치는 감정과 기억, 생각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지금 아까 말씀드린 일반 감각과 특수 감각 그거다. 그럼 이것이 처음에 어디로 들어오냐? 처음에 들어오는 것은 척수로 다 들어와요. 척수로. 이걸 잘 보시기 바랍니다. 척수가 여기 있어요. 여기. 척추뼈 안에 있어요. 앞에 안에 척추가 있고 이 겉돌기 이렇게 그 사이에 이런 관이 하나 있어요. 우리 몸이 만들어질 때부터 이 관이 처음에 만들어져 갖고 이것이 몸을 다 만들었어요. 저 관이 평균 1cm밖에 안 돼요. 1cm. 아주 작아 보이죠? 근데 이 관 안에는 뇌하고 똑같은 구조가 있어요. 이게 보이면은, 여기 보시면은 나비처럼 생긴 거 있죠. 이게 뇌하고 똑같은 기능을 해요. 나비를 제외한 나머지는 이게 통로예요. 어딘가를 연결하는 거예요. 나비가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뇌가 있다는 뜻이고, 그것은 감각이 들어왔을 때 그것을 지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직접 해석하고 해석할 뿐만 아니라 어떤 결정을 해서 판단하고 결정을 해서 내보낸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해라 하고 내보내는, 그것을 이제 들어오는 것을 감각이라고 하고 어떤 명령을 내보내는 것을 운동이라고 얘기를 해요. 감각, 운동, 이 개념이에요. 그러면 어떤 식이냐 하면은 우리 몸에서 들어오는 모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머리를 제외하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머리를 제외하고 발가락부터 목까지 전체 뿐만 아니라 내 몸속에 있는 장부, 이 모든 전기 신호가 다 어디로 오냐면 100% 척수로 들어와요. 100% 들어오는데 여기서 그것을 해석하고 판단하고 명령까지 내려요. 1차적으로. 그게 무의식의 본질이에요. 무의식. 그러니까 나는 전혀 모르죠. 내가 만약 그걸 다 알아차리고 있으면 머리 터질 거예요. 근데 대부분 그렇게 하는데 그 경로를 알아야 돼요. 첫 번째 경로는 저 보세요. 여기서 어디로 가냐면 뒤로 가요. 뒤로 간다는 여기. 등이 그래서 굉장히 이 근육이 많고 복잡해요. 이 얘기는 뭐냐 하면은 척추가 우선 바로 서야 돼요. 척추가 바로 서지 않으면 그때부터 1차적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은 몸의 건강과 정신적인 건강이 다른 게 아니다. 건강에서 제일 원칙이 척추인데 척추가 제 자리를 잡고 있느냐, 제 기능을 하느냐 이건데, 여기서 우리가 아주 깊이 있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이 뭐냐 하면은 몸의 건강과 정신의 건강이 다르지 않은데 그건 누구나 다 인정해요. 누가 먼저냐? 몸이 먼저냐, 정신이 먼저냐? 보통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정신이 맑으면 몸도 튼튼해. 근데 몸이 튼튼해야 정신도 맑아. 뭐가 먼저냐는 거죠. 저는 몸이 먼저라고 100% 확신해요. 몸이 먼저. 치유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정신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다 그랬을 때는 몸을 먼저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몸을. 그래서 몸을 관리하는, 몸에 있는 모든 감각 신호가 다 들어오는 게 척수다. 발가락부터, 손가락부터, 몸에
몸의 모든 세포들이 받아들인 신호를 처리하는 데가 척수다. 척수만큼 중요한 게 없다. 이거죠. 그리고 한 줄기는 어디로 가냐면은 하나는 뒤로 가고 한 줄기는 늑골을 따라서 이렇게 와요. 늑골을 따라서 앞에까지 이렇게 와요. 그리고 목에서는 전부 팔로 가고 허리에서는 또 전부 다리로 가요. 그래서 발가락 끝부터 손가락 끝까지. 놀라운 게 하나 있는데 이 안에 이거예요. 이거 줄줄이 사탕처럼 돼 있죠. 척수 안에 줄줄이 사탕처럼 연결되어 있는 게 있는데 이거는 오장육부로 직접 들어가요. 이 안에서, 척수 안쪽에서. 그래서 오장육부의 모든 문제도 여기서 1차적으로 처리를 해요. 척수에서 1차적으로. 그러니까 척수가 얼마나 중요해요. 그러니까 간이 안 좋다. 척수를 봐야 돼. 위가 안 좋다. 척수를 봐야 돼. 조금 더 한 발 더 나가서 간이 안 좋다. 그럼 화가 잘 나. 위가 안 좋아. 막 짜증나고 신경질 나고 아무것도 못하겠어.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정신과 몸은 항상 그렇게 같이 가는데 1차적으로 제일 먼저 건강하게 만들어야 될 부분이 척수다. 척추다. 그래서 척추신경은 이게 이제 척수에서 다 모여가지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게 또 올라가요. 올라가서 뇌줄기와 소뇌를 거쳐서 시상으로 해서 대뇌 가가지고 최종적으로 대뇌가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척수에서는 1차적인 처리를 해요. 왜? 신호가 너무 많아요. 1초에 수천만 개가 신호가 발생해요. 뇌로 이걸 다 보내면 뇌가 마비가 될 거예요. 그래서 1초에 수십 개 정도만 보내고 나머지는 전부 다 척수에서 다 관리를 해요. 아까 말씀드린 내장신경, 이 안에 이 파란 이거죠. 줄줄이 사탕은 저기서 오장육부의 신호를 다 받아들여요. 아까 말씀드렸죠. 그 신호를 받아들이는 세포가 없으면 안 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위가 밥을 먹으면 이렇게 늘어놔줘야 되잖아요. 그럼 늘어나려면 근육의 길이를 재가지고 손에서 재가지고 왼쪽은 몇 센치 늘어나, 여기는 몇 센치 늘어나, 여기는 좀 줄어들어. 이걸 계산해서 대뇌에 보내면 대뇌가 명령하고 이렇게 그렇게 한다 그랬잖아요. 1차적으로 그것은 척수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척수에서 처리를 하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쭉 올라가서 뇌줄기의 부환핵이라고 있어요. 거기를 통해서 지금 이거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안에서 쭉 올라가고 뇌줄기에서 시상하부로 들어가요. 시상하부가 내장의 모든 상황에 대한 감정을 읽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속이 편해야 정신이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협상을 할 때, 중요한 협상을 할 때 점심 먹고 한 30분 있다가 협상하는 게 제일 좋다 그러잖아요. 그럼 마음이 넉넉해져요. 만일에 점심시간 전 30분에 하면 짜증나요. 잘 안 돼. 실제로 심리학자들이 그런 실험을 했습니다. 판사들한테 가석방을 결정하는 그런 판결을 하는데 식사 전에 하니까 잘 안 돼. 근데 밥 먹고 하니까 막 가석방 막 시켰어요. 실제로 그런 거예요, 우리 정신이. 그래서 척수신경과 내장신경 이거다. 이것이 척수에서 모아져갖고 뇌로 보내는 거다. 감각 입력.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척수를 거치지 않고 바로 뇌로 가는 게 있는데 그것은 뇌12신경이라고 해요. 뇌12신경은 다시 말하면 이 얼굴에서 얼굴을 지배하는 신경이에요. 얼굴을 지배하는 신경인데 12개잖아요. 복잡하죠. 간단해요. 안 어려워요. 코에 하나. 코를 지배하는 신경 하나 있고 그러니까 냄새 맡는 거죠. 그 다음에 눈은 4개가 있어요. 시신경뿐만 아니라 눈동자를 관리하는 동안신경, 또 좌우 상하로 움직이게 하는 신경. 그래서 눈을 관리하는 신경은 4개가 있어요. 그 다음에 귀를 관리하는 신경이 2개가 있어요. 귀는 왜 그러냐면 듣는 기능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귀는 전정신경, 그러니까 균형을 잡는 신경이 있죠. 그래서 귀는 2개가 있어요. 입 속에는 또 2개가 있어요. 설인신경, 설하신경, 혀를 움직이는 거, 그 다음에 여기서 맛을 느끼는 거, 그런 신경들. 다 아는 신경이에요. 근데 이것을 그냥
그리고 또 하나가 미주신경이라고 놀랍게도 여기서 쫙 내려가고 오장육부를 다 관리해요. 오장육부를. 아니, 오장육부를 척수에서 관리한다며. 이건 뭐야? 미주신경. 그거는 뭐냐면은 신경은 항상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있어요. 교감신경은 막 푸싱하는 거고, 일을 시키는 거고, 부교감신경은 쉬게 하고, 편안하게 하고, 보호하고, 그 부교감신경이 일이 내려가요. 미주신경. 그게, 그래서,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부신경이라고 이 어깨를 관리하는 신경이 있어요. 그래서 이 어깨가 굉장히 중요해요. 정신적인 면에서도. 그래서 뇌 12신경은, 척수를 거치지 않고 뇌줄기에서 직접 받아들이고 거기서 정보 처리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 들어오는 모든 감각 신호는 척수로 들어오는데 척수신경으로 들어오는 게 있고 내장신경으로 들어오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뇌 12신경으로 뇌줄기로 들어오는 게 있다. 세 가지밖에 없어요. 세 가지밖에. 그러면 이 들어오면 어떻게 하냐? 이제 항상 우리가 양절도 할 때 항상 자꾸 뒷머리 갖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 이유가 있어요. 잘 산다는 건 뭐냐면 잘 생각하는 건데 생각을 잘하고 몸을 잘 움직이게 그걸 관리하고 조절하는 영역이 있어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뇌줄기라고 해요. 뇌줄기. 뇌줄기를 통틀어서 이 안에 뭐가 막 박혀 있어요. 신경세포 핵들이 막 박혀 있어요. 그걸 망상치라고 해요. Reticular formation. 엄청 중요한데 별로 사람들 신경 안 써요. 왜 중요하냐? 망상체 중에서 하단은 몸을 잘 움직이게, 그러니까 잘하게 만드는 건 쟤예요. 잘하게 만든다는 게 어떤 뜻이냐면 똑같은 신호가 올라오면 저기서 그냥 다 차단하고 알아서 처리해요. 새로운 게 올라오면 보내요, 적절하게. 근데 절반 위쪽은 또 뭘 하냐면 생각과 감정을 조절해요. 그래가지고 잘 생각하게 해요. 그래서, 손흥민은 어디가 발달됐을까요? 망상체 중에서 아래쪽이에요. 네. 아인슈타인은 위쪽이에요. 여기서 사실은 기본적인 조절이 다 돼요. 그래서 이게 엄청 중요해요. 엄청 중요한데 또 한 가지는 그러니까 뇌에서 이제 우리가 손을 딱 잡으면 여기 잡는 거거든요. 여기가 경추 끝이고 여기 손을 딱 이게 근육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여기를 잡지는 못해요. 근육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잡으면 이쯤 잡혀요. 그런데 망상체는 어디 있냐면 여기에 다 있어요. 여기. 사실은 여기뿐만 아니라 여기까지 다 덮여 있어요. 망상체가 굉장히 중요하다. 억제와 조절하는데 이게 잘 작동해야만 잘 할 수 있다. 잘 움직일 수 있고 잘 생각할 수 있다. 거꾸로 얘기하면 뭐예요? 저 망상체가 뭔가 막 억압받고 잘 못하면은 잘 못해요. 움직임도 둔하고 생각도 뭔가 논리적이지 않고 뭔가 막 이상해. 우선 기본적으로. 물론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우선 저기서 출발해요. 망상체. 또 놀라운 것은 여기 보면은 이게 뇌실이라는 데인데 뇌실에서 뭘 하냐면은 뇌척수액을 만들어요. 물을 만들어요. 뇌척수액. 150ml씩 하루에 4번 만들어요. 450ml. 혈액보다 더 중요한 게 뇌척수액의 순환이에요. 뇌에서는. 물론 혈액도 중요하죠. 근데 뇌척수액의 순환이 안 되면 뇌세포는 제대로 존재할 수가 없는데 그 통로 중에 여기서 만들어지는 뇌척수액이 이렇게 쭉 내려와서 여기 이제 소뇌로 도는데 이 소뇌 앞에 이 부분, 이 표시는 안 돼 있어요. 소뇌 앞에 이 부분이 페리 아쿠아닥틀 그레이라고 해요. 페리 PH. 중뇌수도관 회백제. 여기가 중뇌수도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척수에는 안에 구멍이 뻥 뚫려 있어요. 거기 척수액이 흘러요. 저쪽은 이렇게 방이 넓어요. 그래서 거기를 중뇌수도관이라고 해요. 그 바로 앞쪽에 아까 여기 망상체가 많다 그랬잖아요. 그 망상체 있는 뒤쪽 이쪽으로 그레이 회색제
뇌에서 회색질 그러면 세포 핵이에요. 세포 핵들이 막 모여있어. 백질 그러면은 그거는 세포 줄기예요. 선이에요. 축삭. 그러니까 신경은 뭐냐면 너무너무 신비한 게 세포체들이 쫙 모여있으면 신경세포 핵들이 세포체들이 쫙 모여있으면 특별한 능력이 있어요. 여기서 놀랍게도 통증을 관리해요. 모든 통증은 저리 가요. 감정을 만드는 데 있어서 제일 조절해야 될 게 사실은 통각이에요. 통각. 그러니까 통증. 뭔가 이렇게 찔리거나 뭐 따끔하는 건 통증이에요. 근데 그게 지속이 되면은 몸 어딘가 그게 지속이 되면은 그것이 이제 우리 감정을 굉장히 미말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 뇌는 통증을 잘 조절하는 장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마약성 진통제도 안 통한다 그런 얘기 들어보시죠. 이제 통증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한번 이렇게 따로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통증은 좀 특별해요. 마약성 진통제가 안 통한다 할 때도 저기를 자극하면 그게 돼요. 그 정도로.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그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 두 망상체하고 페리아쿠아닥틀 그레이, 회색질 그 영역이 위에 올라갈 때, 뇌로 올라갈 때 1차적인 조절을 한다. 1차적인 조절을 한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이제 제가 말씀드린 풍부혈을 잡아야 되는 첫 번째 이유가 그거예요. 첫 번째 이유가. 망상체와 중뇌수도관 회색질하고 망상체 이 두 가지를 세포가 활성화되어 있어야 돼요. 세포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으면은 통증 조절이 안 돼요. 통증 조절이 안 된다는 의미는 뭐냐면 통각은 느끼죠. 뭐가 찌르면 아프죠. 아프기는 한데 이것이 안에 들어가면은 우리 몸에서는 어떤 신호가 오잖아요. 반복되는 신호가 오면은 이게 신호가 한 20번 내지 100번씩 계속 순환을 시켜요. 연속 재생을 시켜요. 그래서 그게 기억으로 만들어져요. 그것이 장기 기억으로 가잖아요. 장기 기억으로 가면은 내 의식 자체가 그렇게 바뀌어요. 통증에 기반한 의식이 돼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만사 짜증나고 막 함대 치고 싶고 싫고 긍정적인 생각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통증은 좀 특별한 건데 그래서 어쨌든 이 뇌줄기 치료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 뇌줄기 망상체에 있는 영역은 옛날에 그 영화 보셨나요? 누나가 맹인이었고 뭐 자기 남동생이 이제 뭐 어떤 영웅적인 일을 하는데 그 남동생한테 방해가 되는 어떤 여자애가 있어. 누나가 걔를 이렇게 안고 맹인인데 안고 잠깐이면 된다 아가야 그러면서 뒤에서 꽉 찔러요. 여기서 꽉 찔러 망상체 탁 닿으면 바로 즉사해요. 옛날 청나라 시대의 자객들이 그런 수법을 썼다고 해요. 이만한 긴 침으로 이기 풍부혈에서 각도를 이렇게 안 주고 위로 이렇게 찌르면 즉사해요. 다시 말해서 망상체 아쿠아닥틀 그레이 저쪽은 손을 못 대요. 손댈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수술도 못 해요. 수술도 만일에 종양이 손에 종양 많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종양 생겼을 때 그걸 띄린다 하더라도 이쪽으로 이렇게 붙어 있으면 전혀 손을 못 대요. 어떻게 치료할 수 있겠어요? 약 안 들어가요. 뇌는 약이 안 들어가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죠? 양절유기라고 제가 말씀 안 드렸어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중요하다는 거 우선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척수와 뇌줄기에서 올라온 신호들을 가지고 뇌가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중요해요. 감각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이렇게 존재하는 게 아니고 감각 수용체가 세포가 그걸 받아들여서 전기 신호로 해서 뇌로 보내면은 뇌가 해석하는 거예요. 그럼 뇌가 해석을 제대로 할까요? 잘못할까요? 잘못하는 경우가 생기면 어떻게 되죠?
안 봤는데 봤다고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환각이라고 해요, 환각. 아니, 신호가 안 들었는데, 감각세포가 신호를 안 듣는데 얘는 신호를 받은 것처럼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실험은 굉장히 많죠. 여러 가지 환시, 환각에 대한 자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사실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냥 평상시에는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게 제일 좋은데, 만일에 문제가 있을 때는, 뇌가 그렇게 조절이 가능하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항상 제일 먼저 척수가 중요하다. 척수와 뇌줄기에서 1차적으로 모든 게 이루어진다. 그 다음에 그것이 뇌로 가서 해석했을 때 그때 우리가 아는 거예요. 감정을 느끼는 거예요. 생각을 그때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재료는 감각인데 감각 신호가 들어오는 것이고 1차적으로 척수와 뇌줄기에서 감각 신호를 처리한다. 그것은 무의식이다. 못 알아차린다. 거기서 올라온 것을 한 번 더 가공하는 게 감정과 기억이에요. 그것도 무의식이에요. 못 알아차려요. 근데 그게 대뇌로 갔을 때 우리가 막 어떤 미운 감정이 확 밀려오기도 하고 분노가 확 생기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료는 뇌를 중심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 뇌줄기와 그 안에 있는 그 감정과 기억을 만드는 영역, 거기 중심으로 해야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부분입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린 뇌줄기예요. 뇌줄기. 이 안에 있는 게 망상체와 중뇌수도관, 아까 중뇌수도관 회색질, 거기 그런 것들이 있는. 물론 이 안에 뇌 12신경의 핵들이 다 있어요. 그거는 뭐 지금 그걸 빼놓고 우리가 의식을 조절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두 가지를 말씀드린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부완핵에서 시상하부로 간다는 것도 다시 말해서 내장신경의 모든 신호가 올라와서 쭉 올라와갖고 여기를 거쳐서 시상하부가 이쪽이에요. 이쪽으로 간다는 거. 그것도. 그래서 이거 중요한데 여기서 이제 올라가고 감정과 기억을 만드는 영역이 바로 이거예요, 이거. 그래서 모든 뇌과학자들과 또는 감정과 의식에 대한 연구를 할 때 가장 많이 하는 게 저 부분입니다. 저것을 해마라고 해요. 해마.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다시 정리하면은 몸 감각 영역은 전부 척수에서 1차 받아들인다. 그 다음 시각, 청각, 미각, 후각, 언어 영역은 전부 다 뇌 12신경에서 뇌 줄기에서 받아들인다. 그래서 뇌로 가고 대뇌에서는 그것을 판단하고 해석하고 최종적으로 해석하는데 연합해서 해석한다. 연합해서 증폭해가지고 해석을 한다. 그래서 그것을 운동으로 내려보낸다. 이 연합이라는 개념이 뇌에서 항상 연합 그러면은 여러 가지 다른 감각 신호의 해석 영역에서 그것을 합쳐가지고 그걸 증폭한다는 걸 아셔야 돼요. 증폭해요. 증폭하지 않으면 이걸 느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판단한다. 이제 그래서 사실은 이건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특히 감정적인 치료에 있어서 대뇌를 중심으로 하는 것은 그건 별로 바람직하지 않아요. 대뇌보다 더 중요한 것. 그러니까 대뇌는 최종적인 거예요. 만약 여기 문제가 생긴다면은 얘는 잘못이 없는 거예요. 대뇌 피질은 잘못이 없어. 만약 대뇌 피질에 문제가 있다면은 손상된 거 외에는 잘못이 없는 거예요. 찢어졌거나 뭐 세포가 죽었거나 그런 거예요. 진짜 문제는 나머지에서 발생하는 거예요. 원인은 딴 데 있는 거예요. 항상 그렇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순경이 딱 가다 보니까 누가 맞고 있어. 엄청 맞고 있어. 그럼 순경이 가고 맞으니까 막 소리 빽빽 지를 거 아니야. 그 순경이 가가지고 왜 소리 지르냐고. 소리 지르지 말라고. 그럼 해결된다고요. 왜 아파하냐고. 우리는 항상 그렇게 생각해요. 어디가 아프면 너 왜 아파해? 그래. 아니거든요. 때리는 놈을 말려야 돼요. 때리는 놈을. 그래서 정신적인 치료에 있어서도 대뇌 피질이 중심이 아니에요. 대뇌 피질에서 문제가 생겼다는 것은 그 이전에 어떤 원인이 있는 거예요.
그 원인을 찾을 때 제일 먼저 감각 신호를 받아들이는 세포, 그걸 받아들이는 연결망, 그걸 1차 해석하는 척수에서 올라가가지고 연합하는 뇌줄기 위에서 또 감정과 기억을 만드는 그 영역.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대뇌로 가는 거니까 대뇌를 먼저 할 게 아니라 그 나머지를 먼저 하고 대뇌를 해야 치료가 된다. 근데 왜 치료하기 어렵냐면은 접근이 안 된다. 우선 약으로 접근이 안 돼. 그 다음에 수술하는데도 한계가 있어. 항상 후유증이 남거나 회복시키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양절 유로는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공부했어요. 예, 내가 해석하는 것이다. 이건 나중에 한 번 더 할 거예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맨 마지막에 이제 뇌 해석하는데 제일 중요한 해석을 한 군데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모든 신호가 올라오면 체감각은 여기에요, 여기. 지금 이 영역이 어디냐 하면은 이 영역이 대략 그냥 100회라고 생각하세요. 100회 이 영역이. 여기서 이렇게. 근데 이게 뇌가 두 개잖아요. 좌뇌우뇌 있잖아요. 이렇게 들어가 있겠죠?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밑에. 여기가 발가락이에요. 발가락부터 쭉 와서 이게 얼굴이에요. 이렇게. 그렇게 되어 있어요. 좌우. 그래서 그것을 그 세포 단위로, 세포 단위로 어느 지역에 어떤 세포는 누가 담당하고 이게 정해져 있는 거예요. 예. 나중에 대뇌에 대한 부분은 다시 한번 해야 되니까 우선, 그런 구조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꼭 이해하셔야 될 부분은 척수가 제일 중요하구나, 척수. 그 다음에 뇌줄기라는 게 있다. 뇌줄기 위에 뭔가 생각을, 감각을 가공하는 영역이 있다. 그래서 거기서 다 해가지고 대뇌로 간다. 대뇌 피지는 되게 얇아요. 되게 얇아. 네. 자, 감정과 기억에 대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이제 이건 너무 소중해요. 조금 쉬었다 갈까요? 한 10분만 쉬었다가.